이 비가 그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라는 예감은 틀렸다. 오히려 폭우는 우리를 고립시킨 섬으로 만들었다. 그가 현관문을 나서려던 그 찰나의 순간 내 등 뒤로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정말 가시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으나 내 척추를 타고 흐르는 전율은 거대한 낙뢰와도 같았다. 할 일은 다 끝났다.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젖은 우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미약한 기계 진동음이 나의 이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아버님, 진동 소리와 함께 그녀가 부르는 호칭이 내 귀를 파고드는 순간 나는 빗장이 풀린 짐승처럼 그 문을 향해 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뭘 하고 있는 거냐? 들어와요, 아버님. 아니, 아버님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어떤 여자인지. 나는 우산을 내려놓았다. 빗물이 현관 바닥에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 물웅덩이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선 사람의 것처럼 보였다. 일주일이었다. 고작 일주일 동안 이 집에 머물렀을 뿐인데 내 안에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끝이냐? 아버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침실로 들어가는 내 발걸음은 사형대로 향하는 죄수의 것과 같았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안의 도덕은 비명을 질렀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다. 문틈 사이에서 보이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는 여인의 미약한 떨림이 나를 유혹했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나는 불꽃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이었다. 문은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다. 분명 그녀의 갈망이 만든 의도였다. 들어가기 전 그 틈새로 흘러나오는 달콤한 향기가 내 콧가를 적셨다. 나는 문을 밀었다. 그녀가 침대 위에 있었다. 불은 끄고 해주세요. 하얀 시트가 그녀의 몸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드러난 어깨선은 달빛 아래 놓인 대리석처럼 창백하게 빛났다. 왜 이러는 거냐? 외로워서요. 그게 이유가 되느냐? 충분하지 않나요?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잡고 천천히 움직였다. 그 접촉의 순간 나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마침내 발을 내딛는 그 찰나의 감각을 느꼈고 그녀가 리드한 곳에서 손끝을 통해 미끄럽고 촉촉한 감각을 느꼈다. 일주일 전 나는 이 집의 수리를 위해 왔다. 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한 번만 꼭 눌러주세요. 아들이 출장을 떠나며 부탁한 단순한 보수 공사였다. 낡은 배관, 뒤틀린 문틀, 삐걱거리는 마루. 건축가로서 평생을 보낸 내게는 일도 아닌 작업들이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다. 아들의 아내, 32살의 젊은 여자, 그리고 텅 빈 집에 홀로 남겨진 그녀의 고독. 첫날 그녀는 현관에서 나를 맞이했다. 검은 원피스가 그녀의 가녀린 몸을 감싸고 있었고 목덜미까지 올라온 긴 머리카락 사이로 희미한 향수 냄새가 풍겨왔다. 그녀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고 나는 그저 아들의 아내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적어도 그때는 그랬다. 작업은 지하실의 배관 점검부터 시작되었다. 오래된 집이었다. 이 집을 설계한 것은
30년 전의 나였고 그때의 내가 상상하지 못한 것은 내 아들이 이 집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리라는 것, 그리고 그 아내가 이토록 위험한 존재가 되리라는 것이었다. 나는 공구함을 들고 지하로 내려갔다. 축축한 공기가 폐를 채웠고 형광등의 희미한 불빛이 낡은 배관들을 비추었다. 녹슨 이음새를 점검하고 있을 때 머리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쟁반을 들고 있었다. 그 위에는 커피 한 잔과 작은 과자 접시가 놓여 있었다. 지하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유령처럼 창백해 보였지만 입술에 번진 옅은 미소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온기를 품고 있었다. 그녀가 커피 잔을 건네며 말했다. 아버님 고생이 많으시다고. 나는 그 잔을 받아들며 고맙다고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잔을 건네는 순간 내 손등을 스쳤고 그 찰나의 접촉이 남긴 전류는 내 팔뚝을 타고 어깨까지 번져갔다. 나는 그것이 정전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건조한 지하실의 공기 탓이라고. 하지만 내 심장은 이미 그 설명을 믿지 않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서서 계단을 오를 때 나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지 않으려 애썼다. 검은 원피스 아래로 드러난 종아리의 곡선, 한 계단 한 계단 오를 때마다 미세하게 흔들리는 엉덩이의 움직임, 그리고 계단 위에서 잠시 멈춰 뒤를 돌아본 그녀의 눈빛.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나는 배관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렌치를 쥔 손에 불필요한 힘을 주었다. 커피는 식어갔지만 나는 마시지 않았다. 그것을 입에 대면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잔의 가장자리가 내 입술에 닿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간접적인 접촉이었고 나는 그 접촉마저 두려웠다. 마치 사막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신기루의 오아시스를 두려워하듯 나는 그녀라는 환영 앞에서 목마름을 억누르고 있었다. 둘째 날 나는 1층 화장실의 세면대를 수리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고 있었고 실리콘 패킹을 교체해야 했다. 작업에 집중하고 있을 때 화장실 문 밖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점심 준비가 됐다고, 올라오시라고. 나는 손에 묻은 물기를 닦으며 일어섰고 문을 열었을 때 그녀가 바로 문 앞에 서 있었다. 가까웠다. 너무 가까웠다. 그녀의 숨결이 내 턱 아래로 닿을 것 같은 거리였다. 좁은 복도에서 우리는 서로를 피해야 했지만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이 내 눈을 올려다보았고 그 시선 속에서 나는 호수처럼 깊고 어두운 무언가를 보았다. 그녀가 옆으로 비켜서며 말했다. 죄송해요. 좁아서 라고.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녀 옆을 지나쳤고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체온이 내 팔뚝에 닿았다. 그것은 여름 햇살처럼 뜨거웠고 동시에 가을 바람처럼 아찔했다. 점심은 간단했다. 밥과 국, 몇 가지 반찬.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했고 대화는 거의 없었다. 간간히 아들 이야기가 오갔다. 출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고 일주일 후면 돌아올 거라는 얘기. 나는 그 일주일이 무한히 길게 느껴졌다. 동시에 찰나처럼 짧게도 느껴졌다. 이 집에서 그녀와 단둘이 보내야 할 일주일, 그것은 축복인가 저주인가. 셋째 날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다.
그녀의 옷차림이 달라졌다. 검은 원피스 대신 얇은 카디건과 반바지, 맨발로 집안을 걸어 다니는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아들의 아내라기보다는 한 명의 여자로서 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이 의도된 것인지 아닌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그것을 의도된 것으로 해석하고 싶어 했고 그 욕망 자체가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그녀는 유독 내 작업 현장 주변을 맴돌았다. 2층 욕실의 타일을 교체할 때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물어왔다. 어렵지 않으시냐고. 나는 괜찮다고 짧게 대답했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문틀에 기댄 채 나를 바라보는 그녀의 시선이 등 뒤로 느껴졌고 그 무게는 납덩이처럼 나를 짓눌렀다. 나는 타일을 붙이는 데 집중하려 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건축가로서 30년을 일했지만 이토록 간단한 작업에서 손이 떨린 적은 처음이었다. 타일 작업을 마치고 일어섰을 때 그녀가 수건을 건넸다. 땀을 닦으라고. 나는 그 수건을 받아들며 고마움을 표했고 수건으로 이마를 닦는 동안 그녀의 시선이 내 팔뚝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말했다. 아버님 힘이 좋으시다고. 그 말에 담긴 의미를 해석하려 하지 않았다. 해석하는 순간 나는 무너질 것 같았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객실로 배정받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이 집을 설계할 때 나는 이 방이 손님방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이 방에 누운 손님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었다. 나는 이 집의 설계자였고 주인의 아버지였으며 동시에 이 집에 갇힌 죄수였다. 복도 저편 그녀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이 보였다. 그녀도 잠들지 못한 것일까? 나는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상상은 의지와 상관없이 번져나갔다. 그녀는 지금 무엇을 입고 있을까? 낮에 입었던 얇은 카디건 아래 무엇이 있었을까? 그녀의 피부는 어떤 촉감일까?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됐다. 그녀는 아들의 아내였다. 내 며느리였다. 하지만 그 사실이 욕망을 지울 수는 없었다. 오히려 금기라는 사실이 욕망을 더욱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자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지났다. 그 7년 동안 나는 여자의 온기를 느껴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 집에 와서 그녀를 보면서 내 안에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마치 겨울잠에서 깬 곰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먹이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내 안의 욕망은 오랜 기약 끝에 더욱 사나워져 있었다. 넷째 날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이슬비였다.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나는 생각했다. 곧 그치겠지.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비는 거세졌고 밤이 되자 폭우로 변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들기는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나는 2층 복도의 창문을 확인하러 갔다. 오래된 창틀에서 빗물이 새어들고 있지 않은지. 내가 설계한 집이었지만 30년의 세월은 어떤 견고한 것도 낡게 만든다. 복도를 걸을 때 그녀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나는 지나쳐야 했다. 당연히 지나쳐야 했다. 하지만 발이 멈추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녀는 창가에 서 있었다.
비 내리는 창밖을 바라보는 그녀의 옆모습, 얇은 잠옷 사이로 비치는 어깨선, 창문에 비친 그녀의 반영. 그녀는 나를 보지 못했다. 아니, 보지 못한 척했던 것일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다. 마른 나무가 쪼개지듯 내 안의 도덕이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나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었다. 얼마나 오래였는지 모른다. 비가 창을 때리는 소리, 그녀가 창가에서 움직이지 않는 정적, 그리고 내 심장이 고동치는 소리. 세 가지 소리가 뒤섞여 기이한 교향곡을 이루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눈이 어둠 속에서 나를 찾았고 찾았을 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는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나는 발걸음을 돌렸다. 내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다. 나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 주문처럼 되뇌었지만 그 주문은 효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다섯째 날 비는 더욱 거세졌고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그녀가 아침 식사를 차리며 물었다. 비가 이렇게 오면 작업하기 힘드시지 않으냐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작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그녀의 존재가 너무 강렬하게 내 의식을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동안 나는 그녀의 손가락을, 숟가락을 쥔 그녀의 손목을, 음식을 씹는 그녀의 입술을 훔쳐보았다. 그녀도 나를 보고 있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칠 때마다 허공에 불꽃이 튀는 것 같았다. 오후에 나는 지하실 작업을 마무리하러 내려갔다. 배관 연결 부위를 최종 점검하고 있을 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내려오고 있었다. 이번에는 쟁반을 들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빈손이었고 그 빈손이 오히려 더 위험해 보였다. 그녀가 말했다. 여기 너무 습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그녀가 한 발짝 더 가까이 왔다. 좁은 지하실에서 그녀와 나 사이의 거리가 줄어들었다. 그녀의 체온이 느껴질 것 같은 거리였다. 그녀가 말했다. 아버님 땀이 많이 나셨다고. 그녀의 손이 올라와 내 이마에 땀을 닦아주려 했다. 나는 그 손을 잡았다. 왜 그랬는지 모른다. 본능이었다. 그녀의 손목이 내 소나기에 잡혔고 그녀는 멈추었다. 우리는 그 자세로 얼어붙었다. 지하실의 형광등이 우리를 비추었고 머리 위에서 빗소리가 둔탁하게 울렸다. 그녀의 눈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 속에 두려움은 없었다. 오히려 기대가 있었다. 나를 향한 기대, 내가 다음 단계를 밟아주기를 바라는 기대. 나는 그녀의 손을 놓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올라가라고.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더 강하게 말했다. 제발 올라가라고. 그제야 그녀가 돌아섰다. 계단을 오르는 그녀의 발소리가 멀어져 갔고 나는 차가운 배관에 이마를 대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려 했던 건가?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여섯째 날 긴장은 극에 달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집은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도로가 침수되어 차를 움직일 수 없다는 뉴스가 나왔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비 때문에 돌아오는 게 하루 이틀 늦어질 것 같다고. 나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은 후 손이 떨렸다. 하루 이틀. 그녀와 단둘이 보내야 할 시간이 늘어난 것이다. 하지만 그 전화 통화 중에 나는 무언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아들의 목소리에 담긴 미묘한 망설임. 평소와 다른 말투. 그가 뭔가를 말하려다 삼키는 듯한 침묵의 순간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나는 고개를 흔들었다. 내가 죄책감 때문에 예민해진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점심 무렵 그녀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문득 그녀의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진동했다. 화면에 뜬 알림을 무심코 보았다. 메시지였다. 발신자는 이름 없이 번호로만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그것을 보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내 눈은 이미 화면의 글자를 읽고 있었다. 짧은 문장이었다. 당신 남편이 다 알고 있어. 조심해. 그 11글자가 내 머릿속에서 천둥처럼 울렸다. 당신 남편이 다 알고 있어.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인가? 나와 그녀 사이에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적어도 물리적으로는. 하지만 아들이 무언가를 눈치챘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나와 그녀 사이에 흐르는 긴장을,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을 아들이 알아차린 것일까? 아니면 이 메시지는 다른 의미인가? 그녀에게 나 외에 다른 남자가 있고 아들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인가? 나는 그녀가 부엌에서 나오기 전에 고개를 돌렸다. 아무것도 보지 않은 척. 하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믿음이라는 이름의 탑이. 나는 그녀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나를 유혹한 것은 순수한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일까? 아들에 대한 복수? 혼외의 다른 관계를 숨기기 위한 연막? 아니면 나를 이용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계산? 식사 시간 내내 나는 그녀를 관찰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 다정한 말투. 하지만 이제 나는 그 표정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미소가 가면처럼 느껴졌다. 그녀의 친절이 덫처럼 느껴졌다. 나는 밥알을 씹었지만 맛을 느끼지 못했다. 모래를 씹는 것 같았다. 오후에 나는 2층 작업실에서 창틀을 수리하는 척하며 생각에 잠겼다. 그 메시지가 의미하는 것. 그녀와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그녀에게 다른 남자가 있는 것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내가 그녀에게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단순한 욕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거기에는 내가 알지 못하는 더 복잡한 무언가가 얽혀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속은 것인가?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다. 나를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 지하실에서 내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 창가에서 나를 보며 지었던 미소. 그 모든 것이 연기였을 가능성. 그녀가 나를 장기판의 말처럼 움직이고 있었을 가능성. 그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동시에 비참함이 밀려왔다. 늙은 남자의 어리석은 욕망을 이용당한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처참한 일인가. 저녁 무렵 나는 결심했다. 그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직접 물어서 확인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 질문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너의 휴대전화를 봤다고 말할 것인가? 그것은 나 자신이 도둑임을 고백하는 것과 같았다. 나는 갈등했다. 물어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진실을 알면 상처받을 것이다. 모른 척하면 의심 속에서 썩어갈 것이다. 어느 쪽이든 고통이었다. 그날 저녁 정전이 왔다. 폭우로 인한 정전이었다. 집안이 어둠에 잠겼고 그녀가 촛불을 켰다. 촛불 아래서 그녀의 얼굴은 더욱 아름다워 보였다. 그림자가 그녀의 이목구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고 촛불의 흔들림에 따라 그녀의 표정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촛불 하나를 사이에 두고 빗소리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입을 열었다. 낮에 본 메시지에 대해, 당신 남편이 다 알고 있다는 그 문장에 대해. 내 목소리는 떨렸고 말은 두서없이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처음에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 천천히 얼굴이 굳어갔다. 그녀가 말했다. 조용하고 낮은 목소리로. 그것은 내가 알아야 할 일이 아니라고. 나는 반문했다. 무엇을 알지 말아야 하느냐고. 당신과 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나를 왜 이런 상황으로 끌어들인 것이냐고.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녀와 아들 사이의 진실을. 결혼 3년 차, 이미 그들의 관계는 껍데기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아들에게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녀가 그것을 알게 된 지 1년이 넘었다는 것을, 하지만 이혼은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재산 문제, 체면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나는 얼어붙었다. 아들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니. 내가 키운 아들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내를 배신하고 있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동시에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그녀가 나에게 보인 태도는 무엇이었나? 복수인가? 외로움의 도피인가? 아니면 진정한 감정인가? 나는 물었다. 그래서 나를 유혹한 것이냐고. 아들에 대한 복수로 아버지를 이용하려 한 것이냐고. 내 목소리에는 상처가 묻어 있었다. 나 자신도 모르게 나는 이미 그녀에게 마음을 주고 있었고 그것이 이용당한 것이라면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흔들었다. 아니라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고. 하지만 아버님을 보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리게 되었다고. 그것이 복수심에서 비롯된 것인지 진정한 감정인지 자신도 구분할 수 없다고. 다만 확실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아버님 곁에 있고 싶다는 것뿐이라고.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었지만 믿을 수 없었다.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었다. 아들의 배신, 그녀의 고통, 나의 욕망, 그리고 우리 모두를 휘감고 있는 죄책감.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가 손을 뻗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지금은 혼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나는 거실을 나와 내 방으로 향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다. 머리가 복잡했다. 아들에 대한 실망, 그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여전히 그녀를 원하는 내 자신에 대한 혐오.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이마를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이 집에 온 것이 실수였다. 처음부터 오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들어 있었다. 그녀가 말했다. 무섭다고.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직도 저녁의 대화가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녀가 다가왔다. 촛불을 들고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촛불의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아래에서 비추었고 그 모습은 마치 고해성사를 하는 신자 같았다. 그녀가 말했다. 자신을 믿어달라고. 복수가 아니라고. 처음 아버님을 봤을 때부터 마음이 흔들렸다고. 남편에게서 느끼지 못했던 무언가를 아버님에게서 느꼈다고. 그것이 무엇인지 이름 붙일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감정이 진짜라는 것이라고. 나는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내 무릎 위에 손을 올렸다. 그 접촉의 온기가 바지 천을 통해 전해져 왔다. 나는 그 손을 치우지 않았다. 치울 수 없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 눈빛 속에 애원이 있었다. 나를 믿어달라는 애원.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애원. 나는 갈등했다. 이성은 물러나라고 외쳤다. 하지만 내 안에 다른 무언가가,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그 무언가가 그녀에게로 손을 뻗으라고 속삭였다. 나는 그녀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다. 촛불이 그녀의 눈에서 반짝였다. 눈물이 맺혀 있었다. 나는 그 눈물을 엄지손가락으로 닦아주었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다. 그것은 용서의 인장이었다. 완전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믿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그녀가 눈을 떴다. 희망이 그 눈 속에서 피어올랐다. 그녀가 일어나 내 옆에 앉았다. 우리는 어깨를 맞대고 앉아 있었다. 빗소리가 우리를 감쌌다. 폭우는 세상을 지우고 있었다. 이 집만 남기고 모든 것을 지우고 있었다. 그녀가 일어섰다. 촛불을 들고 계단을 향해 걸어갔다. 계단 앞에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다. 촛불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고 그녀의 눈이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초대였다. 명백한 초대. 이번에는 다른 의미를 담은 초대. 오늘 밤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다는, 서로의 품에서 위안을 찾고 싶다는 초대.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를 향해 한 발짝 내딛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계단 앞에서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나의 손도 떨리고 있었다. 우리는 함께 계단을 올랐다. 촛불이 우리의 길을 비추었다. 그 불빛을 따라 우리는 어둠 속으로, 서로의 품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날 밤 우리는 그녀의 방에 있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직 서로의 몸에 손을 대지는 않았다. 하지만 공기 중에 팽팽한 긴장이 흘렀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촛불이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 불꽃이 꺼지면 어둠이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서로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정말 이래도 괜찮겠느냐고. 내일 아침이 되면 후회하지 않겠느냐고. 그녀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촛불이 그녀의 옆 얼굴을 비추었다. 후회하지 않겠다고 그녀가 말했다. 이미 충분히 후회하며 살아왔다고.
사랑 없는 결혼을 후회했고 침묵하며 참아온 세월을 후회했다고. 하지만 오늘 밤만큼은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아버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만큼은.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내 손바닥 위로 그녀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따뜻했다. 그 온기가 내 심장으로 스며들었다. 나는 몸을 일으켜 그녀 위로 몸을 기울였다. 촛불이 흔들렸다. 그녀가 눈을 떴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니, 그것은 환청이었을 것이다. 이 집에는 우리 둘밖에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멈칫했다. 뒤에서 무언가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 죄책감이 만들어낸 환각이었을까? 아니면 진짜로 누군가 있었던 것일까? 그녀가 내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나를 끌어당겼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아들에 대한 생각도 오직 그녀만 남았다.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 부드러웠다. 달콤했다. 나는 그 달콤함에 빠져들었다. 하지만 그때 진짜 소리가 들렸다. 아래층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 발소리. 누군가가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녀도 놀라 몸을 일으켰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포가 그녀의 눈에 가득했다. 내 심장도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설마 아들이 돌아온 것인가? 하루 이틀 늦어진다고 했는데 왜 지금? 계단을 오르는 발소리가 들렸다. 한 계단, 두 계단. 점점 가까워지는 소리. 나는 재빨리 침대에서 내려왔다. 옷을 바로잡았다. 다행히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였다. 하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밤에 며느리의 방에 있는 것을. 문이 열렸다. 어둠 속에서 실루엣이 나타났다. 손에 들린 손전등 불빛이 방 안을 비추었다. 그 불빛이 침대 위에 그녀를 비추고 침대 옆에 선 나를 비추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였다. 세상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손전등 불빛만이 우리 사이를 오갔다. 그 빛 아래서 우리 모두의 얼굴이 창백하게 드러났다. 아들이 천천히 손전등을 내렸다. 어둠이 다시 방을 덮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도 나는 아들의 눈빛을 느낄 수 있었다. 배신감, 분노, 경멸, 그 모든 것이 뒤섞인 눈빛. 아들이 돌아섰다. 말없이 방을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다. 현관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리고 차 시동이 걸리는 소리. 차가 멀어져 가는 소리.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가 침대에서 내려와 내 옆에 섰다. 그녀의 손이 내 팔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그 손길을 느끼지 못했다. 내 안의 모든 감각이 마비되어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그 생각만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들과의 관계, 가족으로서의 유대,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나는 무릎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녀가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품이 나를 감쌌다. 하지만 그 온기조차 내 안의 냉기를 녹일 수 없었다.
밤새 우리는 그렇게 있었다. 말없이 움직이지 않고 창밖에 비는 여전히 쏟아졌고 우리는 그 폭우 속에 버려진 두 마리의 짐승처럼 서로를 붙들고 있었다. 일곱째 날, 오늘 마지막 날. 새벽빛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을 때 나는 여전히 그녀의 방 바닥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내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밤새 울다가 지쳐 잠든 것이었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아들의 눈빛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비는 멈춰 있었다. 일주일 만에 처음으로.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더 이상 비는 내리지 않았다. 폭풍이 지나간 것이다. 하지만 내 안의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다. 나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를 깨우지 않으려 조심하며 방을 나왔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다. 거실에 아들이 앉아 있었다. 그는 밤새 돌아와 있었던 것이다. 나는 멈춰섰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아들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다. 눈 아래 다크서클, 부은 눈꺼풀. 그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것이 분명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앉으시죠. 나는 그의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우리 사이에 커피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텅 빈 테이블. 우리 사이의 관계처럼. 아들이 말했다. 설명을 듣고 싶다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다. 변명할 여지가 없었다. 비록 아직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넘으려 했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나는 진실을 말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들을, 그녀와 나 사이에 흐른 긴장을, 어젯밤 그녀의 방에 있었던 이유를. 하지만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도. 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하지 않겠다고. 어떤 벌이든 받겠다고. 아들이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뜻밖의 말을 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가 어젯밤 내게 말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버전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먼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결혼 후 1년 만에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것을, 아내를 방치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아내와 가까워져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나는 들었다. 반박하지 않았다. 그가 옳았으니까. 아무리 그가 먼저 잘못했다 해도 그것이 내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않았다. 나는 그의 아버지였다. 그녀는 그의 아내였다. 그 관계는 변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말을 이었다. 이미 이혼 서류를 준비했다고. 출장 간 게 아니라 변호사를 만나러 간 것이었다고. 오늘 밤 돌아온 것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서류를 전달하기 위해서였다고. 그런데 집에 와보니 아버지가 아내의 방에 있었다고. 나는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 분노가 있었지만 그 분노는 나를 향한 것만은 아니었다. 자기 자신을 향한 분노도 섞여 있었다. 이 모든 상황을 만든 것이 자신이라는 자각. 아내를 방치해서 아버지가 그 빈자리를 메우게 만든 것이 자신이라는 자각. 우리는 오랫동안 마주 앉아 있었다. 할 말이 많았지만 동시에 할 말이 없었다. 부자 사이에 이런 대화가 오가야 하다니. 이것이 우리 가족의 끝인 것일까?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내려오고 있었다.
그녀는 거실에 들어서다 멈칫했다. 아들과 내가 마주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하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천천히 걸어와 우리 옆에 섰다. 아들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혼 서류라고 했다. 그녀가 그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거기에 무슨 감정이 오갔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분노인지, 해방감인지, 슬픔인지, 아마 그 모든 것이었을 것이다. 아들이 일어섰다. 나가겠다고 했다. 그녀에게 시간을 주겠다고. 서류를 검토하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할 말이 더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는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전에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 나는 읽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나갔다. 집안에 다시 정적이 찾아왔다. 그녀와 나 둘만 남았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가 우리 사이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끝이자 시작이었다. 하나의 관계의 끝이자 어쩌면 다른 관계의 시작. 나는 일어섰다. 짐을 싸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집을 떠나야 한다고. 더 이상 이곳에 있을 명분이 없었다. 짐을 챙기고 현관문을 나서려던 그 찰나의 순간 내 등 뒤로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정말 가시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힐 듯 작았으나 내 척추를 타고 흐르는 전율은 거대한 낙뢰와도 같았다. 할 일은 다 끝났다. 아직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는 젖은 우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지만 닫히지 않은 문틈 사이로 흘러나오는 미약한 기계 진동음이 나의 이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 아버님, 진동 소리와 함께 그녀가 부르는 호칭이 내 귀를 파고드는 순간 나는 빗장이 풀린 짐승처럼 그 문을 향해 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뭘 하고 있는 거냐? 들어와요, 아버님. 아니, 아버님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내가 어떤 여자인지. 나는 우산을 내려놓았다. 빗물이 현관 바닥에 고여 작은 웅덩이를 만들었고 그 물웅덩이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선 사람의 것처럼 보였다. 일주일이었다. 고작 일주일 동안 이 집에 머물렀을 뿐인데 내 안에 무언가가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좀 해주실래요? 그러면 끝이냐? 아버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고 침실로 들어가는 내 발걸음은 사형대로 향하는 죄수의 것과 같았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 안의 도덕은 비명을 질렀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다. 문틈 사이에서 보이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그 안에서 보이는 여인의 미약한 떨림이 나를 유혹했고 그 빛을 향해 나아가는 나는 불꽃을 향해 날아드는 나방이었다. 문은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큼 열려 있었다. 분명 그녀의 갈망이 만든 의도였다. 들어가기 전 그 틈새로 흘러나오는 달콤한 향기가 내 콧가를 적셨다. 나는 문을 밀었다. 그녀가 침대 위에 있었다. 불은 끄고 해주세요. 하얀 시트가 그녀의 몸을 반쯤 가리고 있었고 드러난 어깨선은 달빛 아래 놓인 대리석처럼 창백하게 빛났다. 왜 이러는 거냐? 외로워서요. 그게 이유가 되느냐? 충분하지 않나요? 그녀의 손이 내 손목을 잡고 천천히 움직였다.
그 접촉의 순간 나는 벼랑 끝에 선 사람이 마침내 발을 내딛는 그 찰나의 감각을 느꼈고 그녀가 리드한 곳에서 손끝을 통해 미끄럽고 촉촉한 감각을 느꼈다. 폭풍우 속에서 파도가 바위를 부수듯 내 모든 저항을 무너졌다. 나는 그 파도에 휩쓸려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배처럼 그녀의 몸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녀의 숨결은 뜨거운 바람이 되어 내 피부를 태우고 내 움직임은 번개처럼 그녀의 곡선을 따라 춤을 추었다. 어둠 속에서 우리의 몸은 두 그루의 나무가 바람에 얽히듯 뒤엉켰고 그 마찰은 불꽃을 피워 올려 밤하늘을 밝히는 별똥별처럼 순간적인 광위를 만들어냈다. 그녀의 속삭임은 파도 소리처럼 반복되며 내 귀를 적시고 내 손은 그녀의 피부라는 캔버스 위를 탐험하는 화가의 붓처럼 부드럽게 때로는 거칠게 움직였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 했으나 우리의 리듬은 점점 빨라져 산봉우리로 오르는 등반가의 심장처럼 고동쳤다. 마침내 그 절정은 화산의 분출처럼 터져나왔고 우리는 함께 그 용암의 흐름에 휩싸여 녹아내렸다. 그녀의 몸은 지진 후의 대지처럼 떨렸고 내 몸은 그 여진에 사로잡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침대 시트는 땀과 열기로 물든 바다처럼 출렁였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서로를 껴안은 채 폭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에 잠겼다. 그리고 새벽이 다가올 무렵 나는 깨달았다. 이 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 영혼의 심연에 새겨진 영원한 흉터였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 비친 내 모습은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새로운 것이 시작된다. 하지만 그 새로운 것이 무엇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축복인지 저주인지. 침대 속에서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밤새 추웠던 것이다. 나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다. 온기를 전해주려고. 그녀가 눈물을 흘렸다. 소리 없이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머리가 내 가슴에 닿았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누워 있었다. 한참 동안 집은 고요했다. 우리 둘만 남은 고요함. 나는 결심했다. 남기로. 적어도 오늘 하루는 그녀를 혼자 두고 갈 수 없었다. 그녀가 내 품에서 몸을 떼었다.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슬프면서도 감사하다는 미소. 우리는 부엌으로 갔다.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 일상적인 행동이었지만 그 안에 새로운 의미가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는 두 사람의 아침. 비밀이 드러난 후에 첫 번째 아침. 커피를 내리는 동안 그녀가 말했다. 어젯밤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아들이 그렇게 일찍 돌아올 줄 몰랐다고. 하지만 어쩌면 이게 더 나은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적어도 거짓 속에 살지 않아도 되니까. 나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진실은 고통스럽지만 거짓보다는 나았다. 적어도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었다. 눈을 가리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알고 선택할 수 있었다. 아침 식사는 조용했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처럼, 모든 것이 드러난 후의 평화처럼. 식사를 마친 후 나는 남은 작업을 확인하러 집안을 돌았다. 2층 복도의 창틀, 삐걱거리던 계단.
모두 고쳐져 있었다. 수리는 정말로 끝난 것이다. 하지만 나는 떠나지 않았다. 떠날 수 없었다. 오후가 되었다. 하늘이 개기 시작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 햇살이었다. 그녀가 창가에 서서 그 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뒤에 섰다.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가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아름다웠다. 일주일간의 긴장과 어젯밤의 눈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아니, 오히려 더 아름다워 보였다. 가면을 벗은 얼굴의 솔직함이 그녀를 빛나게 했다. 나는 그녀의 뺨을 손등으로 어루만졌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다. 부드럽게,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다. 더 이상 서두를 필요가 없었다. 그녀가 눈을 떴다.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입술이 무언가를 말하려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입술을 내 입술로 막았다. 첫 번째 키스. 진짜 첫 번째 키스. 어젯밤의 미수에 그친 것이 아닌 완전한 키스. 그녀의 입술은 햇살처럼 따뜻했다. 나는 그 따뜻함에 녹아들었다. 그녀도 나에게 녹아들었다. 우리는 창가에서 서로를 껴안고 키스했다. 햇살이 우리를 감쌌다. 일주일간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온 것이다. 그 키스가 끝났을 때 우리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고 이끌었다. 계단을 향해, 2층을 향해, 그녀의 방을 향해. 그녀의 방문이 열려 있었다. 우리는 문 앞에서 멈추었다. 그녀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도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녀가 먼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따라 들어갔다. 문이 닫혔다. 방 안은 오후의 햇살로 가득 차 있었다. 일주일간 쏟아지던 비가 멈추고 찾아온 빛. 그녀가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쳤다. 방 안이 어스름해졌다. 하지만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빛이 그녀의 실루엣을 부드럽게 비추었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번에는 숨길 것이 없었다. 아들도 알았고 우리도 알았다. 남은 것은 선택뿐이었다. 나아갈 것인가, 멈출 것인가. 나는 그녀에게로 걸어갔다. 한 발짝, 두 발짝. 그녀 앞에 섰다. 내 손이 그녀의 뺨에 닿았다. 그녀가 눈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이마에 입술을 대었다. 천천히, 부드럽게, 그리고 그녀의 눈꺼풀에, 코끝에, 뺨에, 마침내 입술에. 두 개의 강물이 바다에서 만나듯 우리의 입술이 만났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리고 점점 깊어지며 그녀의 팔이 내 목을 감았다. 나는 그녀의 허리를 끌어안았다. 우리는 서로에게 기대어 섰다. 세상의 무게를 함께 버티는 두 개의 기둥처럼. 키스가 끝났을 때 우리는 서로의 이마를 맞대고 있었다. 그녀의 숨결이 내 입술에 닿았다. 따뜻했다. 살아있는 온기였다. 그녀가 속삭였다. 밤새 생각했다고. 어젯밤 아들이 들이닥쳤을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아침이 오고 아들이 이혼 서류를 놓고 떠난 후 오히려 마음이 맑아졌다고.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되니까.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니까. 물론 죄책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거짓 속에 살지 않아도 된다고.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아들의 눈에 담긴 배신감이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오랫동안 조여왔던 매듭이 끊어지는 느낌.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녀가 내 손을 잡고 침대로 이끌었다. 우리는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다. 일주일 만에 처음 듣는 새소리였다. 비가 멈추고 새들이 돌아온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말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세상의 시선을 어떻게 견딜 수 있을지.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 곁에 있고 싶다고. 그것만은 확실하다고. 그녀가 내 손을 꼭 쥐었다. 나도 그렇다고 말했다. 미래가 두렵지만 아버님 곁이라면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혼자였을 때보다 훨씬 강해진 것 같다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다시 입술을 맞추었다. 이번에는 더 깊게, 더 절실하게. 오후의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우리를 감쌌다. 따뜻했다. 일주일간의 폭우 끝에 찾아온 햇살처럼 우리에게도 빛이 찾아온 것일까. 옷이 벗겨졌다. 피부와 피부가 맞닿았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었다. 어젯밤 미수에 그쳤던 것이 오늘 오후에 비로소 완성되었다. 하지만 급하지 않았다. 서두르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었다. 숨길 필요가 없어진 만큼 천천히 서로를 알아갈 시간이. 그녀의 몸은 지도였다. 나는 그 지도를 천천히 읽어나갔다. 어깨의 곡선, 허리의 굴곡, 다리의 선. 모든 것이 새로웠고 모든 것이 아름다웠다. 그녀도 나를 읽어나갔다. 그녀의 손길이 내 몸 위를 지나갈 때마다 오래된 상처들이 치유되는 것 같았다. 7년간의 외로움이 수십 년간의 억압이 녹아내렸다. 우리의 결합은 파도와 같았다. 밀려왔다 밀려가고 다시 밀려오고 점점 높아지는 파도. 해안을 적시고 모래를 깎고 새로운 지형을 만들어가는 파도. 우리는 그 파도에 몸을 맡겼다.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흘러갔다. 그녀가 먼저 정상에 도달했다. 그녀의 몸이 활처럼 휘어졌다. 나는 그 아름다운 순간을 눈에 담았다. 그리고 나도 뒤따랐다. 댐이 무너지듯, 폭포가 쏟아지듯 모든 것이 터져나갔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다. 아니, 그녀는 나를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그 호칭이 더 이상 금기가 아니라 애칭처럼 들렸다.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떨었다. 폭풍 후의 고요처럼. 숨이 가팠다. 땀에 젖었다. 하지만 평화로웠다. 오랫동안 갈구해왔던 무언가를 마침내 얻은 충만함.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누워 있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계속 들려왔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우리만의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속삭였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고. 나는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진심이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아들과의 관계,
세상의 시선, 우리의 미래, 모든 것이 불확실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었다. 지금 이 순간 그녀가 내 품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새벽빛이 창틈으로 스며들 때쯤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다. 밤새 우리는 여러 번 서로를 탐했다. 처음에 열정이 지나간 후에는 더 느리게, 더 부드럽게 서로의 몸을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그녀가 눈을 떴다. 아침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다. 어젯밤의 피로가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맑았다. 그녀가 미소 지었다. 수줍으면서도 대담한 미소. 나도 미소로 답했다. 우리의 몸이 이미 모든 것을 말했기에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창밖으로 새로운 하루가 밝아오고 있었다. 폭풍이 지나간 후에 맑은 하늘. 우리의 관계도 폭풍을 지나 이제 막 새로운 시작점에 서 있었다. 수리는 끝났다. 이 집의 낡은 배관도, 뒤틀린 문틀도, 삐걱거리는 계단도 모두 고쳤다. 하지만 나는 이제 이 집을 떠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내가 고친 것은 집이 아니라 텅 비어있던 나의 영혼이었기에 당신이라면 이 문을 열지 않고 돌아설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오디오 드라마 금빛 우체통과 함께 하셨습니다. 당신의 하루 끝 언제나 따뜻하게 머물 수 있도록 금빛 우체통은 오늘도 조용히 불을 켜둡니다. 다음 편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